미국 의료비가 비싸다고는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응급실 방문하죠. 응급실 방문이 10,000불 이상이 들 수가 있죠. 1,400만 원. 출산 비용 같은 것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제왕절개를 한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넘어가요. 비싼 정도가 아니고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 선이 아니게 되는 거죠. 맹장 수술 같은 거를 받는 것도 33,000에서 48,000불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렸죠. 그리고 간단하게 병원 치료를 받으면 진찰료 자체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주 가깝게 지면은 여자 미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그 남편분도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남편분께서 이제 만성 질환 때문에 너무 아프세요. 한국에서 큰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는데 딸이 2명이 있어요. 딸들이 커가니까 자꾸 영어를 까먹고 거의 자기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알아요. 미국으로 돌아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못 돌아가는 이유가 남편 때문에 못 돌아가죠. 왜냐면 남편의 지금 의료적 상황으로 미국을 돌아가면 치료를 받고 싶을 때 어마어마한 의료비가 나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당분간은 남아있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보니까 너무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좋냐면 자, 미국은 선진 국가들 중에서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의료 보험을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제공을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인들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이 매해 우리 돈으로 1,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는 독일의 2배, 한국의 4배 정도 되는 수준으로 상당히 비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비싸니까 전체 미국 인구를 3억 5천만 명으로 보신다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인구가 8%에서 9% 정도가 되거든요. 자, 이 수치를 숫자로 생각을 해본다면 거의 한 2,5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을 들죠, 미국에서. 근데 이 의료보험을 드는 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변동될 수가 있고, 연령, 건강 상태, 주거 지역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한 달에 내는, 미국인들이 내는 의료보험비가 평균 우리보다 얼마나 비쌀까? 대략 생각하면 한 10배가 비쌉니다. 그 정도로 의료비가 비쌉니다. 자, 그리고 의료 서비스 가격 자체도 비싸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 그 자체도 비용이 좀 비싸고, 자, 그리고 이 미국의 의료비를 비싸게 만드는 요인으로서는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고 진찰받고 처방받는 게 바로 원스톱 시스템으로 금방 끝나잖아요. 미국은 그게 아니고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면은 병원이 청구비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요. 그럼 이 보험회사는 병원으로부터 받은 청구비를 심사하고 뺄 건 빼고 적용될 거는 적용되는 것 같고 아닌 건 아닌 거를 다 빼가지고 심사를 해서 환자한테는 이제 본인 부담금을 지우고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러한 절차상에 있어서 행정비용이 전체 의료비의 15에서 20% 정도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미국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비에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본적으로 제약회사들이 개발해서 시장에 내려서 판매하는 약값 있죠. 약값을 국가에서 통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자,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 될 수가 있죠. 미국에서는. 이런 말씀드린 3가지 요인들이 미국의 의료비를 비싸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그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의료비가 우리가 비싸다고는 알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직장 의료보험을 통해서 본인 부담금만 내면은 크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 의료보험을 들고 있지 않는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면 개인 보험을 들 수가 있어요. 다만 개인 보험은 직장 보험보다 훨씬 비싸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내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 치료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러면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100%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면 응급실을 방문하죠. 근데 응급실 방문이 10,000불 이상이 들 수가 있죠. 1,400만 원. 한 번 응급 서비스를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보험이 없으면 10,000불이 차지가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금액은 10,000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출산 비용 같은 것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은 자연분만이 10,000불에서 15,000불, 우리 돈으로 거의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그 제왕절개를 내가 한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럼 보험 적용을 내가 못 받는 무보험자다 이러면은 이 금액을 어떻게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병원비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싼 정도가 아니고 이제 감당해낼 수 있는 선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미국 의료비가 비싼가? 맹장 수술 같은 거를 받는 것도 33,000에서 48,000불이니까 거의 4,500만 원에서 한 6,50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감기가 걸렸죠. 근데 미국의 병원에 내과에 가가지고 간단하게 병원 치료를 받으면 진찰료 자체가 20만 원에서 30만 원, 4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뭐 1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고, 그리고 또 처방이 필요하다, 항생제 처방이 필요하다 이러면 처방 비용까지 내야 된다 그러면은 감기 때문에 병원 한번 갔다 오면 거의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의료비가 비싸다. 우리가 이제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고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정상적인 상황에서 내가 직장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총격 맞아서 사망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 CEO가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의료보험 회사들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미국인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의료보험 회사들이 병원에서 이제 의료비에 관한 청구비가 들어가면은 3D라는 형식으로 최대한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을 한대요. 이 3D라는 것은 첫 번째로 거부, deny, 지연, 딜레이, 세 번째 방어, defend라는 형식으로 3D 형식으로서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면서 환자들은 등한시한다는 그런 정서가 많이 퍼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 의료보험회사들은 사람들을 인간이 아닌 숫자들처럼 대한다로 보는 정서가 만연해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남기셨는데 이게 인상이 깊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제 보험회사였습니다. 본인은 만성질환이 있는데 청구가 들어가면 끊임없이 거부를 한대요. 그래서 매일 거부, 그리고 어떻게 청구가 처리가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 어떻게 또 잘 되고 있는지 거기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1시간 이상 답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결국 본인의 만성질환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글을 남기셨는데, 이러한 어려움은 이분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차피 기업이죠.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회사들이. 그러면 기업의 최종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인데,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의료보험회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만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것들이 환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그런 문제를 미국 의료 시스템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는 그 외국인 여자 미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남편분도 한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그 남편분께서 이제 만성 질환 때문에 너무 아프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큰 수술도 여러 번 받으셨는데 딸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커가니까 자꾸 영어를 까먹고 거의 자기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안대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못 돌아가는 이유가 남편 때문에 못 돌아가시겠대요. 왜냐면 남편의 지금 의료적 상황으로 미국을 돌아가면 치료를 받고 싶을 때 어마어마한 의료비가 나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당분간은 남아있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여쭤보니까 너무도 좋대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좋냐면 첫 번째, 비용이 합리적이고 저렴하대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자라서 나중에 성인이 되고 30대 때 한국으로 넘어오셨으니까 그 전에 자기가 지불을 해야 했었던 미국에서의 의료 비용하고 비교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 보시기에는 미국에 비해서는 너무도 의료비가 저렴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서 MRI 한번 촬영을 한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1,000불에서 3,000불이 든대요. 그래서 140만에서 450만 원 정도가 드는데 한국은 MRI 한번 촬영하면 뭐 200에서 500불 정도니까 거의 한 30만 원에서 뭐 40만 원, 50만 원 정도 내면 되니까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저렴하고, 자, 그리고 치과 서비스 있죠. 치과 치료. 미국이 아주 비싸요. 그래서 미국은 의료보험 말고 그 덴탈, 치과 보험도 따로 드려야 되는데 그 보험이 없으면 되게 비쌀 수 있어. 그런데 뭐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죠. 그리고 한국 의료기술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선진적인 의료기술,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좋아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빠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집 나가면 병원 바로바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고, 일단 병원을 가면은 빠르고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약 없이도 당일 진료 가능한 병원이 많고 대기 시간도 상당히 짧다는 거. 자, 그런 편리함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이제 프라이머리 닥터라고 하는데 가정의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내가 전문의를 만나고 있으면 바로 만나서 같은 날 진료받고 검사받고 처방까지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면에서 훨씬 미국적인 의료 시스템보다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한국 병원들이,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형 병원에서 외국인 전용 국제 진료센터 같은 거를 운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등에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보다 더 수월하게 외국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그런 좋은 시스템을 한국 시스템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그리고 빠른 진료. 이 빠른 진료란 게 우리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병원 가서 치료받고 창구에 가서 처방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나가면 근처에 있는 약국 가가지고 약 받아서 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미국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그래서 병원이 따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면 심사해서 뭐가 적용되고 본인 부담금은 얼마고 또 이거는 디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국 시스템은 아주 빠르고 정확하고 편리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또 의료 관광 옵션 덕분에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곳이 한국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 예전에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6년을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가르쳤던 중국계 미국인 여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가고 나서 석 달 뒤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가 미국에서 식료품 가게, 큰 미국, 중국 식료품 가게를 운영을 하시는데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그 다음 주에 한국으로 오신대요. 웬일로 오시냐? 한국에서 그 풀 성형 수술을 받으러 시아버지랑 같이 가신다고 한국에 오신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에스코트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인천공항에서 픽업을 하셔가 보니까 숙소가 청담동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숙소까지 좀 모셔다 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제가 그분들이 그 다음 주에 오셨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중국 분들인데 오셔가지고 내리셔서 차를 중국계 미국 분들인데 차를 모시고 청담동 근처에 숙소에 내려다 드리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이제 그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성형 받을 수 있는 그 병원 있죠. 병원을 이제 모시고 갔죠. 그래서 견적이 얼마 나오는지 제가 이제 통역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뭔가 받고 싶으신 게 정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분 견적이 그때 3천만 원 나왔어요. 3천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나왔는데 현금으로 뭐 지불하시면 뭐 디스카운트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시술을 하고 한 1주, 2주 회복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제가 정말 그때 깜짝 놀랐던 게 그 성형 병원 받을 수 있는 그 병원에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인들이 있더라고요. 수술을 받고 뭐 회복하고 또 수술을 받으러 오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도와드리고 이제 보내드렸는데 이제 그 상담이 끝나고 잠깐 나가려고 하는데 그 병원 실장님인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커미션을 몇 프로 드리면 되겠냐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러면 5%면 되겠습니다. 뭐 10%면 되겠습니다. 7%만 주십시오. 나중에 아니까 그런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 순진한 마음에 그 아는 학생의 부모님, 미국 학생의 부모님을 제가 모시고 온 것뿐이다. 안내해 드렸을 뿐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의료 시스템 서비스를 아주 선호하는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있다. 미국을 가셔가지고 이제 공항에 내리시잖아요. 가장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문화적인 충격 중에 하나가 그 공중 화장실을 가면 다리 밑에 화장실 문이 밑쪽이 뻥 뚫려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그렇게 중시한다는 미국인데 공중 화장실은 왜 이렇게 서로 뻥 뚫려 있게 밑에서 바라보면 다리가 다 보일 정도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문 틈새 있죠. 문 틈새도 사람이 안에 들어가 있나 눈이 마주칠 수 있을 정도로 틈새도 틈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도 옆에 있는 사람과 공간도 밑이 뚫려 있어요. 왜 이렇게 뚫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나? 우리 문화 측면에서 그걸 바라본다면은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 내 프라이버시가 좀 침해당할 수 있고 뭔가 사고를 뭐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은 좀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미국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 위생관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청소 직원이다 이러면은 밑에 공간이 뚫려 있으면은 밀대를 집어넣어서 청소를 이제 신속하게 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간이 이렇게 개방이 돼 있으니까 환기도 잘 된대요. 그리고 누군가가 안에서 화장실 안에서 어떤 의료적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러면은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범죄 예방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표적으로 공중 화장실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성범죄 같은 것도 방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치안 개념에서도 이 공간을 그렇게 개방시켜 놓는 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그 영국에서 이제 건너온 법인데 예전에 영국에서도 산업혁명이 발전할 때 많은 어떤 빈민들이 이제 거리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정부 생각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무질서와 사회 혼란을 야기시킨다고 봐서 어떤 뭐 질서유지법 같은 게 있었대요. 자, 이 법이 나중에 영국이 미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식민지의 어떤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고 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어떤 질서 유지 차원에서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자, 그 법이 이제 배회 금지법입니다. 근데 이 법은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저랑 같이 공부했던 유학생 후배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밤에 공부를 하다가 그 기숙사 바깥에 있는 근처에 있는 공원에 잠시 바람을 쐬러 간다고 그래요. 밤 10시에. 그래서 바람 쐬러 간 친구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어딜 갔나 아니면 따로 뭐 잠을 자러 갔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잠에 들었는데 새벽 2시에 이 후배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지금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유치장에 왜 있냐? 바람 쐬러 간 친구가 왜 유치장이니까 경찰이 자기를 잡아갔대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잡아갔냐 이러니까 그 공원에서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 할머니가 그리워가지고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가족들 생각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경찰이 오더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후배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대요. 밤하늘에 별을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그거밖에 안 하고 있었네요. 그러더니 경찰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이 공공장소인 이런 공원 같은 곳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어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너를 체포하겠다 이래가지고 이 후배가 이제 체포돼서 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전화 온 이유가 뭐냐면 보석금 500불을 내면은 풀려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그 현금 지급기 같은 데 가가지고 현금 뽑아가지고 저 좀 빼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 돈을 빼가지고 보석금 내고 이 후배를 이제 제가 밖으로 이제 나오게끔 해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배회금지법이란 게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배회금지법의 이제 목적이 뭐냐면 공공질서 및 뭐 안전 유지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공공장소, 뭐 공원, 상업지구, 뭐 학교 같은 곳에서 무단으로 머무르거나 가만히 있거나 또 어슬렁거리는 행위. 그래서 미국에 가보시면은 가끔씩 어떤 사인들이 있어요. No loitering이라고 있습니다. 배회 금지. 여기서 배회하지 마세요라고 있는데 이걸 왜 공공장소에서 금지를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어슬렁거리면은 경찰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르려고 저러고 있는 게 아닌가. 혹시 남모르게 마약 거래를 하려고 저러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든대요. 그래서 경찰들은 그런 배회를 아무 목적 없이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배회 금지법이 지금도 많은 논란과 이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법률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경찰인데 그럼 경찰이 어떤 기준으로서 이거는 배회를 하고 있는 거고 배회를 하지 않는 건지. 그래서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 있는. 자, 그리고 특히나 취약계층 있죠. 뭐 인종으로 봤을 때 흑인들이 배회금지법으로 처벌받을 확률이 높대요. 자, 그리고 내가 또 빈곤층, 안 그래도 특히 노숙자들 있죠. 내가 노숙자 입장이라면은 노숙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노숙자를 배회금지법으로 처벌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구속시켜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사회에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재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 연구 사례가 있는데 이게 차별적으로 경찰들에 의해서 좀 남용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시행된 이제 배회금지법 누구가 어떤 계층이 처벌을 많이 받았는가 봤더니 흑인하고 라틴계가 집중적으로 단속이 됐대요. 그리고 뉴욕도 마찬가지인데 뉴욕의 어떤 그런 배회금지법 어떤 단속에서도 보니까 흑인과 라틴계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단속이 되더라. 그래서 예전에 흑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흑인 엄마들은 흑인 아이들을 키우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대요. 너 혼자 흑인 아이인 너 혼자 백인 동네 혼자 다니지 말라. 그러면 총 맞고 죽거나 아니면 경찰한테 어떤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배회금지법 같은 것 때문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 혼자 다니지 말라고 한대요. 이런 법 때문에. 왜냐면 흑인 어머니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당한 사례들을 봐왔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그런 일을 안 당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박이 아프리카에서 오신 거 알죠? 그래서 이 수박이 미국으로 어떻게 건너왔냐면은 아프리카 노예 무역선과 함께 이제 미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노예들과 함께 오게 되는데 그 흑인들이 주로 이제 사탕수수 그리고 목화 농장, 면화 농장에서 이렇게 고된 노동을 하고 살았잖아요. 유일하게 백인 주인들이 흑인들한테 재배해도 괜찮아라고 허락을 해줬던 작물이 이제 수박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흑인들한테는 그 더운 여름에 그나마 자기들의 어떤 목을 축일 수 있고 또 도움을 줬던 게 수박이어서 그들의 어떤 애완과 함께 해왔는데 이제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흑인들도 뭔가 자신들만의 어떤 길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또 기업가적인 어떤 그런 기질도 좀 발휘하고 싶고 그래서 흑인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제 작물을 재배했는데 그 중 하나가 수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박은 재배도 이제 비교적 쉽고 먹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판매도 가능해가지고 주로 이제 그 철도 쪽에 종사하는 백인 노동자 계층을 대상으로 흑인들이
그 수박이라는 작물을 가서 이제 많이 팔았죠. 그래서 이 수박이 궁극적으로는 흑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자, 그걸 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 나가는 걸 보니까 되게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수박을 이용해가지고 흑인들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차별적 이미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하나의 프로파간다죠. 그래서 만들어진 차별적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백인들이 흑인들은 지나치게 수박을 좋아하고 게으르며 미개하다는 고정관념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풍자 만화, 포스터 광고, 영화 등에서 수박을 먹는 흑인들을 희화시키기 시작했어요. 자, 특히 이제 짐 크로우 시대라고 하는데 노예 해방 이후에 미국 남부에서 시행했던 흑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법이었는데 이 법은 이제 1877년부터 1960년대까지 시행이 됐어요. 자, 이 기간 동안에 수박을 통해 가지고 흑인들은 단순하고 어리석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그 작물만 섭취하는 빈둥거리는 사람이라는 이런 왜곡된 이미지가 강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1900년대 초반에서도 특히 이제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흑인들이 수박을 아주 개걸스럽게 야만적으로 먹는 이 바보 같은 게으른 존재라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덧씌워지게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선전물을 만들 때 이런 이미지를 사용해가지고 흑인들은 미성숙하고 무책임한 존재로 계속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도 흑인들 입장에서는 수박과 본인들이 연결 짓게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거나 어떤 농담을 누군가한테 이렇게 듣게 된다면은 아주 차별적인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무지한 백인들 같은 경우나 비백인들이 수박을 그냥 단순한 과일로 생각하죠. 하지만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수박이 역사적 차별의 상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주 친했던 대학원 동기 중에 한 명이 똑똑한 흑인 친구였는데 그 흑인 친구가 저한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흑인들은 그 공공장소, 밖에 남들이 이제 보이는 장소에서는 우리끼리 수박 먹지 않는다고. 그때 처음에 몰랐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알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이제 이 역사적인 좀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수박이 단순한 어떤 목마름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작물이라고 과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흑인들한테 이게 아픔, 차별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흑인들을 아주 야만적으로 게으른 존재로 묘사를 할 때 한 손에는 치킨, 한 손에는 수박 먹고 있는 그런 흑인들의 모습 캐리커처를 많이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농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일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수박이나 그 치킨 가지고 흑인들을 놀려가지고 문제시 됐던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흑인들이 말하는 N-word라고 있습니다. N자로 시작하는 단어.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죠. 그 마틴 루터 킹 1964년도 연설문을 보면은 우리 흑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속박당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유명한 연설문이 있죠. 워싱턴 연설문이 있는데 그 연설문에 1960년대 우리 흑인들을 지칭하실 때 마틴 루터 킹 목사께서는 니라고 묘사를 하세요. 우리 니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속박에 굴레에서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니라는 표현은 일반 흑인들을 지칭하는 그런 그냥 보통 명사였습니다. 그러다가 민권운동 1960년대 본격적인 흑인 민권운동이 시작하면서 흑인들 사이에서 이 이름은 백인들이 자기들을 아프리카에서 반강제적으로 노예로 데리고 올 때 백인들이 붙여줬던 이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백인들이 자기들을 white people이라고 하듯이 그럼 우리도 우리를 black people이라고 하자.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안 쓰게 돼요. 그래서 black people이라고 흑인들이 선택한 정체성인 용어로서 이제 black people이 이제 이제 대체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 N-word가 이제 백인들에 의해서 흑인들을 더욱 비하하는 그 니라는 표현이 있죠. 흑인들을 비하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절대로 흑인들에 대해서는 흑인들한테 농담 삼아서라도 흑인들끼리는 쓸 수 있어요. 근데 비흑인들은 우리가 가가지고 니라든지 그 N으로 시작하는 그 단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 문화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있어 왔던 차별의 역사를 알고 있는 것도 참 중요하다. 대표적으로는 노예 제도, 그리고 짐 크로우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흑인들이 남북 전쟁에 의해 노예에서 해방되었어도 여전히 미국 남부에서는 1960년대까지 제도적인 차별을 받고 살았다. 그러면 짐 크로우법, 그리고 1960년대에 있었던 민권운동, 주류가 아니었던 이 소수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더 이상 차별을 받지 않고 그들만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으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은 어떻게 했을까?
자, 그런 공부를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고정관념의 희생양이 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처음에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흑인 하면은 조금 떨어지는 이미지가 있죠. 백인 하면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흑인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그런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탈피를 하고 싶으면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 그래서 흑인, 아시아계, 라틴계, 미국 원주민들, 그런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 그리고 이들이 겪었던 어떤 차별과 불평등, 그리고 다양한 경험의 이야기도 실제 경험해 볼 수 없다면은 책으로라도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 기준으로 한국인들이 직접적인 차별을 뭐 대놓고 당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타자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아계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타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시선들이죠. 어떤 내가 큰 공경 같은 걸 겪었을 때, 어떤 차별적 상황을 겪었을 때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좀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시각?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되게 딜레이가 된 적이 있었어요. 공항에서 예기치 않게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됐었는데, 같은 고객이 컴플레인을 하더라도 내 목소리는 잘 안 들어주는 그런 느낌? 항상 내 목소리는 좀 뒷전이라는 느낌을 겪는 경우가 좀 있지 않았나. 없는 존재감. 그렇지만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있잖아요. 뭐 직책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리스펙트는 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어떤 일상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겪어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사회든지 그런 면은 좀 없잖아 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같은 컴플레인을 받을 때 일반 한국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슷하게 반영이 될까 생각해 본다면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참 그 차별이라고 그러면은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 힘이 없는 소수에게 가하는 폭력이잖아요. 근데 차별은 같은 동양 사람과 흑인 사이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 흑인들에 의한 동양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그게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팬데믹 때였고요. 왜냐하면 특히 흑인 빈민촌 같은 곳에서 이제 흑인 아이들이 특히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흑인 아이들 같은 놀이터가 미용용품 가게들이에요. 가가지고 이것저것 액세서리도 좀 보고 구경하고 거기서 시간 보내고 하는 게 그 같은 곳이었는데, 그때 흑인들이 어떤 흑인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나타내시냐면, 이 한국인들은 우리 게토에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보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상식으로는 어떻게 그 뷰티 서플라이 샵, 그 미용용품점을 하나 여는 데는 일단 재료 같은 거를 다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매를 통해서라도. 비용이 엄청 들 건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저 가게를 딱 열지? 이해가 안 된대요. 분명히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할 것이다. 왜냐면 우리 흑인 동네에 있는 돈은 이 한국 사람들이 다 긁어간다고 생각하는 인식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의 음모라고 그러더라고요. Government Conspiracy라고 하더라고요. 차별적 시선은 어디에서나 다 존재할 수 있죠. 인종 간의 어떤 갈등, 요즘에 우리가 또 경험하는 게 또 젠더 갈등이잖아요. 뭐 젠더 갈등도 한국에서 또 극명하게 또,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들,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연대의식 있잖아요. 우리는 연대를 해야 될 존재지 맞닥뜨려서 대발 그런 사회적인 구성체들이 아니라는 좀 생각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연대의식, 공감을 가지면, 그런 감성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으면 한국에서 살던 미국에서 살던 그 어디서 살던 아주 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제 지도 교수님이셨던 유대인 교수님께서 참 잘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따뜻하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손을 잡아주셨어요. 혹시 또 힘든 일 없었냐, 좋은 일 다 생길 거니까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항상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그 아픈 몽둥이가 아니고 따뜻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따뜻한 손길이라고 그때 깨달았죠. 그러면 어떤 공동체든지 따뜻하고 좋은 곳으로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